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집합과 명제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집합이에요. 그 중에서 집합 중에서도 집합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집합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집합이라고 말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모아놓는데 그거를 어떻게 모아놓느냐, 그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객관적,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객관적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감정이 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담기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쁘다, 아름답다, 또는 잘생겼네,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다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키가 크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객관적 수치하에 얘기하는 거는 키가 150 이상이다, 아니면 발 사이즈가 280mm 이하이다 라고, 이런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수치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면 그거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객관적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안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를, 그거를 모임을 만들어주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 기준이라고 왜 중요하냐면, 누가 봐도 틀리는 말이 없어야 되고, 나중에 이게 명제하고 연결돼서도 또다시 표현이 되거든요. 그때 명제 가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예시적으로 한번 보는 건데,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감정이 담긴 표현, 그리고 감탄사가 담긴 표현들은 집합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쁘다, 이것도 감정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키가 크다. 자,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키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보고 키가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키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도 남들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잘생겼다. 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보고 못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기준들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무게가 80kg 이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수치가 주어졌죠. 객관적 수치. 그러니까 이 사람 몸무게를 재봤는데 75야. 그러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몸무게를 재봤더니 100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집합적 예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걸 먼저 하고 나서 이 수학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기호를 배우게 되는데, 이 집합이라는 게, 자,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자, 집합 A가 있는데 이게 1, 2, 3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집합 이 하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원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원소라는 게 이 집합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떠한 원소는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집합에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포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들어가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적으로 보게 되면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원소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지만,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들어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집합 A가 1, 2, 3이었을 때, 자, 1은 여기에 원소로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하나 더 해보면 3이라는 것도 집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4라는 원소는 과연 이 집합 A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에 이거는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집합에 4라는 원소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포함할 때는 어떻게? 요 기호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요 기호를 쓴다라는 거.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인데 집합 원소가 1, 2, 3, 4, 5일 때 옳은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1번 1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2번. 그러면 집합 3이라는 원소도 A에 들어가는 원소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맞는 말일까요?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 여기에 존재를 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7이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냐고 물어봤었을 때는 자, 3번. 7이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는 원소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여기 있는 집합 원소들 중에 7이라는 원소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옳은 표현이 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건 옳다, 옳지 않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좀 심화 개념인데 원소라고 말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선생님이 앞에 문제 A시에서는 지금 원소라는 걸 말을 했지만 숫자들만 얘기했는데 이 원소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철수, 영수 라고 말하더라도 자, 철수, 영수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게 집합에서는 집합이 돼요. 그리고 또는 집합 B를 A랑 B라는 알파벳을 써도 소용없고요. 상관없고요. C. 그래서 1, 2, 3이라고 말하는 개념 자체도 이런 숫자들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말하나 요렇게 말하나 요렇게 말하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거라고 말하는 원소라는 개념은 다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집합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까지는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볼게. 아까까지는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원소들은 그냥 보면은 그냥 문자들만 써여 있었죠. 문자들만. 근데 지금 2의 거를 봤더니 숫자들은 그대로 적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지금 뭐가 되냐면 기호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 이 중괄호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괄호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무슨 기호를 나타내냐면 집합 기호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도 원소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아까 원소라는 게 굳이 숫자만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문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이름이어도 상관없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러한 말 속의 의미는 뭐냐면 원소라는 거를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학 기호들도 원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집합적으로 말하는 것도 원소가 되는데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는 요 각각 하나를 원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렇게 들어갔을 때는 요것도 하나로 봐서 이렇게 세 가지들을 원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갔었을 때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들어간다고 말이 가능한 거고 4라는 것도 집합 A에 들어간다고 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질문이 1이라는 원소는 A에 들어가나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왜? 얘네들이 같이 짝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집합 기호도 써주시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원소로서 존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1만 썼다 아니면 2만 썼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들은 원소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 원소라는 것 자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 문자, 글자 뭐 이상한 다른 것들이어도 상관없고요. 심지어는 집합이라는 기호 자체도 다 원소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호들도 집합을 원소로서의 기능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나중에 조금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멱집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멱집합은 잠깐만 소개를 하고 부분집합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멱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합을 하는데 또다시 또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 A라는 게 뭐가 어떠한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이것들을 다시 뭘로 가지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원소로 가져서 그거를 다시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멱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부분집합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의 다시 한번 소개를 거꾸로 갖다 돌아오겠지만, 내가 부분집합적인 거를 배우고 나서 아 이것들을 했더니 또 한 번 했네 라고 하는 게 멱집합의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부분집합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집합을 분류를 할 건데, 이 집합의 분류라고 하는 게 총 그 책에서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소 개수로서 분류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집합의 분류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는 개수로서 분류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 개수로서 분류하는 집합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에요. 그러면 자, 유한이라는 말과 무한이라는 말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죠. 어떻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그러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배웠을 때 이 유한과 무한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유한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한계가 있는 집합을 말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한소수도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들을 유한소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한집합도 뭔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셀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 원소를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에요 라고 한다면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세 개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 만약에 어떠한 집합을 줬는데 1, 2, 3이라고 주고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개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끝이 없는 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몇 개냐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냐고 표현이 가능한 거를 유한집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몇 개이지 표현 못하는 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무한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요.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 그러니까 셀 수 있게 만드는 게 유한집합인 거고 셀 수 없게 만드는 게 무한집합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개수로서 분류하는 집합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한계는 있는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자,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공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방법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소가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0개다라고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했는데 원소를 개수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요. 만약에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이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3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고,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아요. 단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한 거에서 잠깐 차이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요거고요. 하나는 요거예요. 자, 차이점이 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냥 집합 기호도 없이 공집합이라는 기호 하나만 딱 주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원소가 0개이다 라고 나타내는 말이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소가 공집합이라는 거를 기호로 가지고 있다. 다시요. 원소가 공집합이라는 거를 기호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집합의 개수가 1개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집합에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면 집합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중괄호가 없는 거는 기호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원소로서 말을 하는 말인지 집합으로서 하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표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 이것들은 원소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집합적으로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꼭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중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건데요.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집합을 표현하는 걸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걸로 가르치게 되는데, 이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크게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3가지가 존재해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자, 이 3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원소나열법은 쉽게 말하면 노가다,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1, 2, 3, 4, 5다 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이거는 원소나열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써요.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이더라. 다시요.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이다. 원소들을 일일이 썼던 거를 글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글로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조건제시법. 글로 표현해 준 건 조건제시법. 아까 얘가 뭐였어요? 이게 원소나열법. 자, 근데 내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이거를 집합 A라고 해서 여기에 다 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써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해요. 벤다이어그램. 자,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벤이라는 수학자분이 발견하는 방법인데,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하는 게 영어로 실제로 스펠링을 찾아서 번역을 해보면 이게 뭐라고 되냐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원소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글로 다 나타내는 것도 아니야. 난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싶어 라고 나타내는 거를,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첫 페이지 한번 돌아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집합들 기호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집합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다. 수학자 성함을 따서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해서 표현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본인이 가장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원소나열법들을 많이 쓰고요.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집합이 무한 집합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고 뭐 자연수더라 아니면 실수더라 이렇게 말할 때는 조건제시법을 많이 쓰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집합적인 표현으로 정식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림상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쓰임의 차이는 이렇게 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열돼서 나타내는 이 표현 방법들이 총 3가지가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원소 개수를 분류했을 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그 유한집합에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집합. 표현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을 분류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 다음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수학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집합인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멱집합을 배우려면 먼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부분집합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서브셋이거든요. 그 서브셋들이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림상으로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떠한 집합이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감싸는 집합이 감싸고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요.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이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그림이 어떻게도 생각을 해도 되냐면 만약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요. 같을 때도 부분집합이 되고요. 공집합 같은 것도 그 집합에 항상 어떠한 집합이 되든지 간에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는 부분집합의 정의는 요것을 만족을 할 때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부분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 예시로 한번 봅시다. 하나 예시로 자 집합 A가 1, 2, 3이고 집합 B가 1, 2, 3, 4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1이라는 원소도 B에 들어가 있고 2라는 원소도 B에 들어가 있고 3이라는 원소도 B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게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 2, 5라고 돼 있어서 A는 1에 들어갔고요. 1은 A에 들어갔고요. 2도 B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5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는 원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모든 원소가 들어가줘야 그거를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집합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것은 부분집합이 아니구나라고 한다는 거. 이게 수학적 약속입니다. 내가 정한 약속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집합 같은 경우를 해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집합을 하나 일일이 구하기도 하는데 그 일일이 구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실제로 적용해 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결론만 좀 중요한 걸 얘기해 주면 실제로 부분집합을 구하다 보면 부분집합과 관련된 문제가 이 부분집합들을 다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해 주면 요거거든요. 개수.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집합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잡냐면 자, 집합 A라는 원소가 N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데 경우의 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면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이 있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곱한다라는 게 곱의 법칙인데 이거는 그런 원리를 따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분집합이니까 이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점 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존재하냐면 두 가지 해서 두 가지씩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곱해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사건의 개수를 세보면 그게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n개더라 라고 한다면 2의 n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용어에서 나오는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 뭐가 있었냐면, 부분집합들을 했었을 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무수히 많은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고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들을 그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 빼주면 되기 때문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제 3번하고 4번은 좀 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특정 원소가 몇 개가 그러니까 몇 개를 꼭 포함을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예시로 집합 A인데, 자, 1, 2, 3이에요. 1, 2, 3. 1, 2, 3인데, 자, 1, 2, 3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2의 3제곱이니까 8개가 되는데, 내 이 8개 중에서 이런 거야. 그래서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건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1이 안 들어가는 것도 몇 개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적으로 사건이 뭐가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가 만약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특정 원소 2개가 들어가는데 이 2가 2번 줄었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2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얘네들의 사건이 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되는데 몇 개를 포함했어요? 2개를 포함을 했죠. 그러면 2개가 포함이 됐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줄어드는 게 있어서 그만큼 2개가 줄어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여기 원소는 포함을 하래요. 자, 초록색 원소는 포함을 하래요 라는 의미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포함을 하지 말래요 라고 한다면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전체 2의 n제곱에서 특정 원소 3개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n-3으로. 그래서 2의 n-3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원소 K개가 포함이 되거나 특정 원소가 L개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포함하는 것만큼 빼거나 아니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만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복합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전체 원소에서 K개를 빼주고 L개만큼을 다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물어볼 거냐 아니면 특정하게 몇 개만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몇 개는 포함을 하지 말거나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부분집합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봐보면 집합이라는 게 뭐고, 그래서 원소가 뭐를 존재하는 거고, 아까 이 부분집합을 하고 나서 아까 복합적인 개념이 하나 존재했었는데, 뭐냐면, 여기 한번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멱집합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멱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가, 아까 1, 2라고 좀 작게 잡아볼게요. 1인데, 이것들을 실제로 만족하는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들을 구해보면, 공집합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것도 들어가고요. 요것도 들어가고, 요것들도 뭐가 되냐면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집합을 했는데 얘네들이 집합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거를 다시 원소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원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에 대한 다시 부분집합을 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멱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멱집합.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진짜 어떤 분한테 여쭤봐도 멱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분집합에 뭐 했다? 다시 부분집합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멱집합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잡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집합이라는 강의 자체를 다시 이게를 좀 이 기회에 한번 해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교육과정이 한번 개편이 되면서 집합을 먼저 공부한 세대, 그 선생님도 집합을 먼저 공부한 세대이고요. 그 몇 년도 기준으로 선생님도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집합이 아니라 당식의 연산을 먼저 배우고 나서 들어가는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이게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간극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뭐가 돼버리냐면 선생님한테 이 당연한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당연하지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러한 간극들을 한번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집합을 공부한 세대들이 왜 지금의 세대들보다 수학을 조금 생각하는 사고력이 좀 더 좋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집합을 공부했던 아이들이 예전에는 선생님도 이 집합을 왜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빠져버리고 나서 가르치니까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한번 선생님이 집합이라는 기본 강의에 한번 넣어봤던 거고 이거를 선생님이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배우고 나중에 배웠으니까 우리가 뭐 누가 우수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산과 구태적인 의미인데 선생님이 찾아보면서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선조가 남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선생님의 생각은 집합은 유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집합을 배우고 정말 재미없는 분야지만 매 가르치면서 이것들이 공부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많이 느껴버리니까 그래서 이 유산이라고 말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게 구태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적인 다양한 답이 될 텐데 선생님의 생각은 집합은 말 그대로 유산이기 때문에 왜 그 어른들이 옛날에 말씀하시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이 요새는 그걸 많이 공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공감하고 하려고 하지만 어른들의 말씀도 많이 공감이 되면서 우리가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만 수학이라는 공부 진리 방법 자체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을 좀 더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배워놓고 가시면 이게 실제적으로 대학교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을 때 조금 헷갈리는 게 덜하고 아 이런 부분들의 얘기였구나라고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라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게 된 거니까 이거 집합 중에 집합을 다 한 게 아니라 집합의 말 그대로 개념만 한 거거든요. 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적인 얘기.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파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고 우리가 이 집합을 한번 맛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좀 중요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꼭 한번은 느껴보셨으면 해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